86년부터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금형만 계속 지금 한 우물만 이렇게 현재 계속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고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총 세 가지로 해서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비포 그 코로나, 그다음에 애프터 코로나,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에 맞게끔 현재 금형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축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 전 상황을 말씀드리면, 제품 그 원가 그 경쟁력 확보 부분하고 해외 인력하고 인프라 수준이 향상이 되면서 국내에서 예전에는 금융업이 많이 그 발전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탈한국화로 해서 외국으로 많이 좀 진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그 디자인이 이제 제품이 중요 요소로 되면서 제품 원가가 국내에서 많이 상승을 하고 그에 따른 부대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탈한국화가 많았었고, 그 다음에 그 특정 그 나라에서 어떤 기반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 그 현지에 가서 금형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국 내에 있는 금형 산업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처해 있는 것들도 사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또 베트남 쪽이 많이 그 상승을 하면서 더더욱 더 그런 게 부메랑이 되어서 나라에 있는 금융업에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번에 그 예측하지 못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더 문제가 좀 되는데, 그 소비와 이제 제품의 생산에 관련된 소비와 생산을 비롯한 모든 이제 사회 경제 활동이 코로나를 사태로 해서 다시 재편이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그 특히 이제 모든 많은 기업들이 경영 계획들도 다시 재수립해서, 왜냐하면 예전에 경영 계획은 일반적인 그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그 다 짜여져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국가적인 어떤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서 아마 다시 재편이 될 것으로 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세계화되었다면 이제는 탈세계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불확실성을 이제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총 한 4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글로벌하게 그 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이제 어떤 원자재나 그 부품에 대한 집중 생산이 어떤 한 나라에서 많이 그 생산이 되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떤 리스크를 분산을 하기 위해서 분산 생산을 이제 하게 되었고요. 특히 그 예전에 이제 생산 비용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갔으면 지금은 이제 국가 그 안보나 국민 지금 안전, 생명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슈링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제일 우선시 되는 거는 요즘에는 예전에는 비용보다는 자국의 이제 제조 경쟁력이 사전에 확보되는 게 필수가 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번에 코로나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도 잘 유행을 하고 있지만 잘 극복하고 있는 중에 하나도 이런 경쟁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잘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기회를 잘 살리게 되면 아마 그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단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이게 아무래도 그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공장들이 일단 생산이 중단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서 그 강연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그 24시간 무인으로 돌아가는 어떤 작업자 리스크를 없이 무인으로 생산되고 시스템에서 무인으로 생산하고 자율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 공장이 구축이 되면 아마 경쟁력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이제 사태를 겪으면서 그 아무래도 이게 글로벌 소싱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부품들이 해외에 많이 있다 보니 이제 위기가 이제 닥치면서 재고에 대한 그런 자재에 대한 것들을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 같은 것들이나 뭐 원자재 부품들은 사전에 좀 확보해서 분산하고 그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금형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적으로 그 첫 번째 그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금형이라는 게 그 워낙 중량이 이제 뭐 무게 많이 나가는 건 뭐 50톤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고중량이고 그 다음에 워낙 만드는 비용이 비싸다 보니 뭐 고가의 자동차, 가장 최고가의 자동차 가격보다도 더 비싼 금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를 좀 꺼려 하게 되는 것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 저희가 금형업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글로벌하게 넘버 1, 2 안에 들어가 있는데 아직도 그 고전적인 방식으로 사람의 어떤 인력이나 어떤 경험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 뭐 그 금형 정밀도가 높아서 있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그 손으로 이렇게 예전에 뭐 하는 그런 기술들보다는 그 컴퓨터나 아니면 정밀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걸 탈피를 하지 못하다 보니 아무래도 인력 수급이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계절적으로 변동이 많습니다. 물론 계절에 변동 안 되는 제품들도 많지만 뭐 에어컨이나 냉장고 이런 것들은 이제 여름 시즌이고 가을 겨울이 넘어가면 이제 김치 냉장고 뭐 공청기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밸런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투자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래서 모든 그 회사들이 보면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금형비를 조금 더 절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모듈화를 많이 하고 공용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품 수를 감소를 시켜서 비용을 절감을 시키다 보니 아마 금형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금형이 대량으로 생산해서 하는 툴이다 보니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1인 가구나 고령층 이제 증가로 인해서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전적으로 하는 금형 생산보다는 3D 그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뭐 자동으로 금형 없이도 자동 절곡하거나 판금을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산하는 기술들도 도입돼서 현재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금형업을 계속 이게 발전 안 시켜 나가면 저희 경쟁력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방향을 한 두 가지 팩터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먼저 되는 게 일단 고품질이죠. 고품질에 그다음에 고생산성 그리고 다른 데보다도 비용이 저렴한 이제 코스트 비용과 그다음에 단납기로 대응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에 가장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이제 기반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본 인프라를 정밀한 공장을 구축을 하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핵심 기술이 가지고 있어서 남들이 못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한테 수주가 되는 그다음에 영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표준화를 해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표준화를 기반으로 24시간으로 무인화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게 되었고 요걸 기반으로 이제 전체 붐을 일으켜서 나라 전체적으로 쉐어 플랫폼을 IT 기술을 접목한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 금형업이 더 한 단계 점프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게 이제 정밀 설계 가공하고 그다음에 24시간 무인 가동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구축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한번 이게 투자가 금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사실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할 때 잘못하면 결국은 10년 동안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성과가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금형 공장들도 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구축을 생각을 안 하시고 투자를
저비용으로 투자하다 보니 나중에 그런 비용들 때문에 악순환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클린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되고, 정밀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메이드로 그 제품을 개발하고 그 금형을 조립하는 그런 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 24시간 무인화된 공장하고 사람이 수작업을 하는 공장하고는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정밀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항운항섭을 꼭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그 무인화된 공장을 하기 위해서는 RFID와 QR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AGV와 그다음에 그 로봇으로 활용한 그런 금융공장으로 구축을 해야지만이 다른 나라와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번 주에도 나왔고 뭐 삼성도 그 말씀도 여러 번 언론에 나왔었는데, 뭐 마스크 대란 해결사로 나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저희가 마스크를 생산하는 데를 가 보니 거기도 기본적으로 이제 마스크 금형이 일단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때 중국에서 그 마스크 생산하는 설비에 장착되어 있는 금형들도 그 중국 업체에서 만든 금형으로 생산하고 있고, 대신 거기에 대한 레시피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이 와서 보니 업체들마다 편차도 심하고, 대신 그 대신에 저희가 이번에 그 아마 그 전 세계가 코로나가 확산될 때 한국에서는 마스크 대란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걸 조기에 발견을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리고 어떤 방안을 제시하고, 제일 중요한 그 금형 구조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그게 정밀 가공을 통해서 그 마스크 생산하는 데서 아마 삼성도 많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번 주에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아마 LNG선 그 나왔었는데, 그 기존에 이제 중국으로 많이 한국에서 생산을 하다가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었는데, 일단 뭐 물론 가격도 저렴했고 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많았을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납기도 부러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많이 그 수주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저희도 아마 그 금융업도 이번에 그 코로나 극복을 잘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그 이런 그 체질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많이 개선을 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많은 그런 금융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부분입니다. 그 대부분의 표준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표준화가 잘 돼 있으면 그 스마트 팩토리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자동화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 이런 것들을 그 표준화해서 그런 라이브러리 3D 라이브러리화해서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금형의 가장 제가 보선 좀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 같습니다. 많은 그 기계 메이커들이 있는데 그 메이커들이 다 문제라는 거는 아니고 혼용해서 생산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단일 메이커로 해야지만이, 아니면 한두 메이커로 이렇게 집중을 시켜서 그거에 따른 그 공작 기계에 대한 어떤 그 통신 프로토콜을 맞춰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맞추게 되면 사람 없이도 무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을 구축하는 데 대해서 아마 가장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되어 있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는 그렇게 맞춰야 되지만, 그 설계,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3D 설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작년부터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는 거는 형상을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설계하는 것까지 해서 현재 그 실제 설계하는 기술에다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52시간 근무 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차피 사람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설계를 하지 않고 시스템에서 자동 설계하는 컨셉으로 해서 현재를 하고 있고요. 물론 가공 쪽도 그런 쪽으로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올해 현재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같은 경우는 아까 기본 베이직으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그 금행 가공 공정이 24시간 무인으로 가공되는 그런 공장을 현재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중앙 관제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그런 그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 센싱을 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기술까지도 현재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단계로 가장 이제 성역화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일단 AGV와 그다음 로봇을 활용을 해서 조립하는 공정에서도 전체 조립 시간의 한 반 이상을 그 로봇과 그다음 AGV를 활용해서 그 실제 금형 조립을 하는 공정을 구축을 해서 올해 10월 달부터 실제 운영을 이제 실제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내년에는 모든 설계에서부터 조립 공정까지 사람 없이도 무인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100% 구축돼서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 한국 전체적으로 아마 확산이 되게 된다면 아마 다른 경쟁국이나 경쟁사에서도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그 넘사벽이 돼서 아마 한국만의 가장 큰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도 아직 이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에 공유 이런 서비스들이 많은데, 옛날에 뭐 그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요즘에 킥보드도 많이 유행해서 저희도 뭐 집 앞에서 킥보드가 막 그 도로변에 뭐 널브러져 있고 뭐 QR만 인식을 시키면 자기가 원하는 장소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리고 뭐 위치 추적까지 잘 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금형 부분도 이런 그 기술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래서 물론 단위 공정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좀 큰 그 그림이 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 그 보면 큰 대기업 위주로도 많이 금형이 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그 전국적으로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저희가 너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물류나 이런 비용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서치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저희 생각에는 공정별로 핵심 그 특화 기술 보유 업체를 지식 기반 산업 단지를 뭐 나라나 아니면 어떤 시별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하게 되면 뭐 개인이 어떤 금형 산업을 이렇게 해서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게 필요한 그 기능별로 그런 업체를 단지화해서 하게 되면 그쪽에 이제 뭐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업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제품 개발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금형 가공, 그다음에 뭐 조리까지 전공정을 뭐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금형 공장을 운영을 해보면 일단 워낙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 물류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게 따른 그 델리버리가 시간이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투자비도 여러 그 메이커별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비도 뭐 그 유지 보수에 따른 뭐 그 전용 장비도 뭐 그 인력들도 육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부품 재고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각 로케이션별로 어떤 그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따른 단지를 조성을 해서 거기에 뭐 설계군, 뭐 가공, 뭐 조립 이렇게 나누게 되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지식 기반 뭐 그 내비게이션처럼 그런 데서 플랫폼에서 찾아서 의뢰를 하고 하게 되면 단기간 내에 원하는 제품을 적기에 아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가져가게 된다면 아마 다른 경쟁 그 나라들보다도 더 우리가 더 경쟁력을 더 탁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 꼭지 털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특히 그 각 제품별로 이거는 동영상이 그 소리가 안 나오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은데, 소리 없어도 틀어도 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안 됩니까? 일단 제가 그래서 한정된 시간이 30분인데 동영상을 준비를 해왔는데 아마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나와 있는 로봇 동영상입니다. 사족 보행하는 로봇하고 한국에도 요즘에 많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고 저희가 이걸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형이 보통 고전적으로 설계하고 가공하고 조립하는 그런 인프라인데 남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경쟁국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는 결국은 저희가 살아남을 수도 없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이 가장 잘 돼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가 아마 4차 산업 관련해서 아마 IT 기술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술을 현장에 적용을 시키면 그런 사람에 대한 리스크나 그다음에 차별에 대한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생산성의 그다음에 단납기로 금형을 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결국은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바이어들이 아마 한국에 금형을 맡기게 되면 가장 경쟁력 있게 빠른 원하는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나라라고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했고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동영상을 따로 별도로 사무국에 내놓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올릴 때 한번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다음에 질문을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예. 메인 화면으로 들어와서. 어떤 그러니까 질문 내용도 한 게 잘 안 보여서. 이게 제 건가요? 아. 예. 질문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아까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 일단 요거부터 질문이 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화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우리가 많은데 금형을 배우는 학생 또는 취준생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제 저희 회사의 학장님이 할까요? 학장님이 오셔서 금형을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이제 수업을 받게끔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금형 쪽도 이제 IT 기술이 많이 접목되다 보니까 물론 가공이나 설계도 중요한데 3D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3D 설계 기술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IT 기술 제일 접목하는 게 사실 금형에서 필요 안 하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서 생산관리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ERP 시스템들도 금형업에 많이 접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관련해서 코딩하는 그런 C샵이나 이런 코딩을 배울 수 있게끔 하게 되면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당장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아마 올해 이게 잘 극복되면 물론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면 가장 좋은 사례겠지만 이게 아마 장기간 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저희가 어차피 투자를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취직을 기본적으로 이게 목표를 하고 계신 학생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IT 기술에 관련된 C샵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영어가 왜냐면 저희가 한국 내에서만 자꾸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요즘에 보면 영어 잘 하지 않습니까? 영어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하게 모든 한국 내에서만 자꾸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많이 영어 공부도 좀 많이 하시면 이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00
20년 한국금융 비전 그 포럼에 그 초청해 주신 그 황교복 회장님, 그 기술사 협회 황교복 회장님 및 황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현대기아자동차 그 툴링을 책임지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김명실 산무입니다. 그럼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동차 산업의 금융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발표 순서는 자동차 산업의 환경과 금융산업의 현재 금융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동차 산업은 가솔린, 디젤 엔진으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공유경제의 확산이 잠시 주춤한 상태에 있지만은 큰 흐름에서는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렌터카 등 한 업체에 대량 판매하는 프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모빌리티 업체의 성장도 또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친환경차 등의 차종수가 증가하고 생산량은 감소하는 그 다차종 소량 생산 체계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업체의 대량 주문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의 그 판매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의 산업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앞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을 금융산업에서는 상당한 성형기술이 요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 또한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의 경쟁으로 해서 어퍼바디와 플랫폼 도킹이나 가변형 샤시 플랫폼 등 신개념 차체 구조에 대한 기술적 대응 또한 필요합니다. 전동화 등 친환경 차량 증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차량의 경량화가 필요하며 향후 현재 차량 중량의 15 내지 18% 정도 되면 한 100에서 200kg 정도 됩니다. 이 경량화가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으로 금형 제작 등 모든 산업의 스마트 공장의 구축 또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금형산업의 현재입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의 금형 부문에 대한 현재 상황은 고질적인 문제의 반복 발생과 신제조 기술 적용이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질적 문제가 반복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형 설계와 가공 및 조립 후 대부분의 공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의 사상, 조립 중심의 금형 제작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종 제품 생산 시 제품의 품질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숙련공에 의한 손기술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형 설계에서 제작 품질 확보까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금형 수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품질 확보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차체 부품의 소재 또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초고정력관과 알루미늄 등 차체 경량을 위한 부품 소재가 확대되고 있고 부품 생산 방식이 기존 프레스 성형에서 압출과 다이캐스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개발되고 복잡한 부위의 금형 부품에 적용은 하고 있으나 금형산업의 기술 개발이 정체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능화, 자동화된 금형 제작, 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의한 금형 제작, 미래 금형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은 자동차 금형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금형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째, 상품 차별화를 통한 혁신 디자인 구현에 대한 금융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둘째는 고강성 경량화 차체 부품 확대에 따른 금융기술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셋째, 납기 단축 등을 통해서 금융 제조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차량, PBV, 도심 항공기, UMA 등 미래 모빌리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금융기술 또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금융기술의 발전 방향은 기술과 수익성에 기반한 엔지니어링의 구축,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융기술 발전 방향에 대해서 첫째, 디자인 구형 기술, 제작 기술, 기간 단축, 셋째, 미래 모빌리티 대응 기술, 네 번째, 스마트 금융 공장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구형 기술입니다.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난도 디자인 구현이 금융 기술 개발에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왼쪽 사진은 2018년도 제네바 모터스에서 출품한 느필 라우지 컨셉카이고, 오른쪽 사진은 2019년도에 양산된 8세대 소나타입니다. 두 번째 왼쪽 사진은 2019년도 에러 모터쇼에서 출품한 비전 T 컨셉카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양산을 시작한 신형 투산입니다. 예전에는 모터쇼에서 출품한 컨셉카와 실제 양산되는 차종의 디자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컨셉카는 보다 더 보기 좋게 아트에 가까운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니 양산성이 조금 결여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을 양산에 구현 못하는 기술력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차종을 보시면 컨셉카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양산화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 구현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있었고 그에 따른 기술력 또한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 사진은 올해 초 소개된 프로펫이라는 컨셉카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기차입니다.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디자인을 실제 양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기술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구현 기술 두 번째 장입니다. 혁신 디자인 구현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에 대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왼쪽에 보시는 조개 껍데기, 크롬쉘 후드, 또 외관에 샤프알이 있습니다. 크롬쉘 타입의 후드 디자인을 구형을 하기 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의 펜다 부분까지 깊은 파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성형성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고급차에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된다면 성형성 문제가 가중되기 때문에 디자인 요건 수립이 필요하고, 또한 슬립, 쇼크라인 최소화 및 브레이크 및 금형 사이즈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개발한 반오픈 드로우 공법 개발이 또한 필요합니다. 프레스를 이용한 차체 부품 생산에 기본적으로 내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파팅 등 특이 사양에 따라서 5개 공정으로 생산하기 위한 설비 측면도 준비가 필요하지만 끊임없는 공정 단축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인나 판넬과의 해밍을 위한 공법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외관이 샤프한 R은 단순 간결한 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현대 기아차가 추구하는 디자인의 방향입니다. 최근 출시된 소나타, 아반떼가 대표적인 샤프화를 구현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캐릭터 R을 샤프화하게 했을 때 선밀림에 의한 외관 불량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선밀림 방지를 위한 성형시의 판넬 유입 밸런스 최적화가 또한 필요합니다. 매칭 부의 브레이크 R 샤프화를 위해서는 드로우 공정 적용 시 파단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후공정 금형 R을 축소하여 시각 보정을 적용하는 기술 또한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소재의 해밍 R을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기존의 프레스 해밍으로부터 놀라 해밍 쪽으로 적용을 하여 브레이크 라인이 노멀한 방향에서 순차 성형을 시킴으로써 균일한 해밍 R을 성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루프 리어브의 돌출 디자인의 경우 돌출 디자인의 성형 깊이 과다로해서 외관 굴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리어브의 브레이크 라인을 OP2 공정에서 완전 성형하여 외관 품질을 확보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작기간 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를 통한 데이터 활용으로 제작기간 및 금형 수정 횟수 단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포니와 스텔라 차종 개발 시 제품 설계에서부터 시험 생산을 거쳐 완성차 출시까지 약 한 4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그 중에서 금형 제작에 2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캐드캠에 의한 가공 시간 단축, KAE에 이용한 성형성 개선, PDM 등 생산관리 전산을 통해서 차종 개발 기간을 비약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인의 노력이 있었으며 현장 작업자의 현장 기술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옛날 포니 디자인을 재해석한 모델이 45인치 EV 컨셉카입니다. 디자인 컨셉은 같은 뿌리를 가지지만 금형 제작 기간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포니 개발에 소요된 금형 제작 기간은 24개월이 소요됐지만 신규 제작하는 차종은 10개월 이하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장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금형 제작을 8개월이나 5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또한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작기간 단축 두 번째 사항입니다. 수익성을 고려한 엔지니어링으로 제작기간 단축 및 제조 원가 절감에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설계 인력의 확보가 어렵거나 품질 편차가 심한 경우 금형 설계 자동화를 통해 설계 기간을 약 60% 정도 일정을 단축하고 무결점 설계 품질을 구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형 구조 자동 설계 프로그램 개발, 제품 데이터 파라메타 등을 연계한 레이아웃 자동 설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디멘전 자동 보정 기술 등 개발이 필요합니다. 수작업 위주의 공정 진행 및 작업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 제작 기술의 디지털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금형 제작 현황을 관리하고 로봇을 활용한 용접 사상, 자동화 머신인 구축이 필요하고 로봇에 의한 금형 자동 조립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제작 효율을 향상시키고 부수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품 위주의 수정이나 복제차 개발 시 품학 공수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디지털 품학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판넬과 금형을 스캔해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복제 차종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기존차 문제점을 개선한 복제차 금형 개발로 무결점 금형 제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판넬의 디지털 품질 분석으로 신규 차종의 그 판넬 문제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 품질 분석 프로그램 개발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기존 품학 시간을 약 64% 정도 그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현대차가 추진하고 있는 그 미래 모빌티 대응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CES 2020에서 현대차 그룹의 정의선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한 인간 중심의 역동적 미래도시 구현을 위한 혁신도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HUB, 모빌리티의 환승 거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미래 도시와 사람들의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 UAM의 경우는 우버와 함께 28년에 상용화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오토모빌 개념이 아닌 모빌리티 개념으로 좀 더 확장된 분야에 대한 양산 기술 확보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 모빌리티 대응 기술 두 번째 장입니다. 자율주행과 연계한 저비용 양산 기술 개발로 수익성 확보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시장 선점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과 복합 소재의 차체 부품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외판 부품의 일체형 성형 기술에 대한 기술 개발과 미래 모빌리티 부품 개발 및 양산을 위한 기술 개발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공법 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칼라 수지 용융 후 금형 내에 사출 성형하는 MIC 사출 공법으로 무도장, 도장이 없는 무도장 외판 성형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재를 고온 고압으로 가압 성형하는 SMC 성형 공법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합 소재 개발 부문입니다. 대형 일체형 부품에 대해 칼라 필름을 인서트한 후 복합체를 사출하고 성형하는 LIF 성형공법의 양산 기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UAM 개발을 위해 상하 필름으로 프레프레거를 감싼 후에 진공 상태에서 성형하는 DDF 공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 모빌리티 대응 기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부품 구조의 단산을 통한 일체형 알루미늄 부품 적용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압 주조 공법으로 일체형 경량 차체 부품을 구현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압 주조 대비 충진성이 확대되고 순행으로 인장 강도를 약 18% 정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대형 차체 부품의 일체화 및 박육화가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언더바디 플로어의 아셈블리 일체화 주조 기술입니다. 초대형 부품 생산을 위한 저압 주조 공법이 적용될 경우 부품 수를 91개 정도에서 2개 정도로 축소가 가능합니다. 경량 배터리 케이스 알루미늄 스탬핑 부품 확대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알루미늄 판재에 축벽을 용접해서 박스형으로 제작하던 것을 일체형으로 제작함으로써 차종당 한 15kg 정도 경량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3피스에서 1피스로 일체형 사이드실 멤버 제작을 함으로써 고강성 경량화가 가능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비필라레스 현재 에도 적용하고 있지만 비필라레스 슬라이딩 도화 구현을 위한 기술로 향후 디자인 자유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래 모빌리티 네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다이렉스 성형 기술 다양화 및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체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정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사이드아웃하는 총 4공정으로 생산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새 공정 생산이 가능한 긍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출 성형 등을 이용해서 나중에는 한 공정으로 차체 부품이 완성되는 기술 또한 요구되어 있으며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량 생산 차종의 경우 초기 개발 투자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스 금형의 경우 성형 공정만으로 금형을 대응하고 이후에는 트림 공정은 레이저로 대체하며 프렌지 공정과 해밍 공정은 롤러 해밍 성형으로 대체가 또한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아키텍처 금형 제작 기술 개발 내용입니다. 베이스 플랫폼이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차체 사이즈에 따라서 부품의 크기나 형상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형상 상위부의 스틸만 교체해서 다차종 대응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점진 성형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편측 금형을 이용하거나 금형 없이 판넬에 국부적으로 변형을 가해서 점진적으로 성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작 금형을 대체하거나 초소량으로 생산 차종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되겠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스마트 금형 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형 제작 공장은 금형 제작 정보 통합 관리를 통한 스마트 금형 공장 구축이 필요합니다. 금형 제작 진철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부분, 현상을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부분,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부분, 생산 관리자가 직접 확인하여 대응하는 부분 등 금형 제작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시스템화하고 이를 이용한 금형 제작으로 고품질, 저비용, 고효율의 금형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현대기아차가 금형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개발이 완료되어 양산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개발이 필요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고 운영이 원활히 되면 보다 효율적인 미래 금형 공장이 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금형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Q&A. 글자가 작아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요거요? 뭐 Q&A 시간인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소재 공구, 기계 부품, 금형, 자동화 공급망 내 모든 국내 기업들의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전 세계 대형 자동차 회사들이 90% 이상 공장 가동을 하고 있는데 4분기와 내년도 생산량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경제적인 상황인데요. 저희 뭐 현대기아자동차도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3, 4분기부터 회복되고 있고 4, 4분기에는 저희들이 총력 생산을 하는 체계로 구축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뭐 당연히 뭐 저희들이 수정 사업 계획대로 맞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 모든 뭐 관심 있는 뭐 소재 공급 부품 쪽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도 뭐 내년이나 내후년 쪽에 차량 개발에 대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뭐 저 현대기아자동차만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 탑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량 개발에 대해서. 또한 흐름은 실제 IC 내연기관 쪽보다 실제적으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모델이 개발돼 가지고 뭐 생산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하여튼 상황이 저희 뭐 현대기아자동차는 한 뭐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실제적으로 차량 생산은 IC를 포함해서 전기차까지 많이 생산을 하는데 개발 쪽은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자동차 생산도 현지 생산과 글로벌화가 진전되었는데 금형의 현지화는 어디까지 진전되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 현대자동차 예를 들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예를 들면 중국은 저희들이 뭐
현대기아 차를 그 진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300만 대 체계까지 200만 대 체계까지 갖췄었는데요. 거기에 실제 한국에서 그 조달해가지고 가는 것보다 실제 그쪽에서 개발해서 바로 직공급하는 게 원가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중국 정부에서의 역할이 국산화 역할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중국 쪽에는 중국 금융법인을 세워가지고 현지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타 해외 공장 유럽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주권 이쪽으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그 한국에서 금형을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 그 저 중남미권 그쪽에서는 국산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현지 금융업체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현지화를 하고 있지만은 그 품질 수준이 현대기아차의 그 품질 수준을 못 따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 지원을 해서 그 현지 업체를 지도해서 실제적으로 쉬운 판넬 쪽으로만 그 제작을 해서 현지화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뭐 인도권이라든가 이런 후진국 쪽으로 해서는 금융을 현지화한다는 개념은 지금 뭐 계획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SMC는 어느 정도 연간 양산 수량의 경우에 적용을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유럽 쪽에 들어가는 뭐 PD 차종이 있습니다. 그 PD 그 차종에 고성능 차에 저희들이 이제 그 CF 아플리를 이용해 가지고 SMC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공급하고 했습니다. 근데 뭐 생산 수량이 그 뭐 아주 유니크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500대 미만 그 정도에서 실제적으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차량에만 공급을 하고 있고 실제 나중에 이제 SMC가 많이 뭐 UAM이라든가 다목적 차 쪽으로 많이 사용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그 플라스틱 부품의 SMC는 뭐 강성하고 뭐 이런 쪽은 많이 확보되지만 그 생산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자동차에서는 생산 결국은 뭐 재료비가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생산비가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생산비를 어느 정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 중에 있고 생산 시스템 또한 그쪽 방향으로 흘러져서 어느 정도 원가 수준이 확보된다 그러면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커스터마이징 그쪽으로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끝났습니까? 예. 이상 그 발표를 마치고 질문 사항에 그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많이 나왔으면 좋았는데 네, 있는 얘기 많이 해줄 텐데 좀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